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바깥 출입이 줄어들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아마 되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개 중에는 아마 헬스장 같은 데를 이제 주기적으로 다니셨었는데 그걸 전면 중단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바깥 출입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되게 디프레스 된다고 해야 될까?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하여튼 좀 약간 우울증? 비슷한 약간 그런 현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어떤 감세 정책? 감세 정책부터 해가지고 레포리지 금리를 이용한 이제 실질적인 양적 완화에 들어갔는데, 그거랑 이제 암호자산 시장이랑 엮어서 왜 암호자산 시장이 대안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왜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꾸미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일까, 그런 거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개 짜잘한 무슨 코인이 어떻게 됐다, 무슨 코인이 무슨 이벤트성이 있다, 이런 거는 요즘 영상에선 전면 배제하고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휴지나 각종 생필품이 거의 대부분이 다 사재기 차원에서 다 이런 것들이 재고가 다 동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 난리통에 지금 보면 총이나 실탄 사러 나서는 미국인들.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총기 규제가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호신용 총기 구입이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리거 발생 시 정부 진압이 힘들어진다. 향후에 더 심한 전염병이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입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강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총기 업체가 2월 중순 이후에 매출액이 70%가 늘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기상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총기하고 실탄을 더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어쨌건 지금 그런데 미국인들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자신이 비축해둔 물품을 빼앗아가려는 강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총기와 탄약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온라인 탄약 업체인 아모닷컴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매출이 68%가 증가했다. 아모닷컴의 마케팅 매니저 알렉스 호스먼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 상황을 통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느낄 때 탄약 매입을 늘린다며, 전염병 판매가 급증을 이끈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전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몇 년 안에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돈다면 그때는 더 심한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진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분명히 저는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준비를 해야죠. 지진 안 나는 그쪽으로 이사도 다들 가셔야 되고,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5년에서 10년 안에는 단층 쪽으로 다 이동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 어떤 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브릿지 워터스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도 간간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하락 예상을 베팅해서 숏을 걸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에 숏을 걸었다. 프랑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 아일랜드, 핀란드, 여기서 네덜란드까지는 그나마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스페인부터는 사실 경제 상황이 예전서부터 사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썩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물 경제하고 기반한 여러 가지 회사에 숏을 걸었는데, 하락을 예상해서 거기다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숏을 걸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하드웨어가 이제 생산해서 판매되는 어떤 그런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추측해서 레이 달리오가 숏에 베팅했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레이 달리오가 숏으로 베팅했다는 얘기를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숏을 보는 관점이 많은 거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번 뉴스부터는 약간 암호자산하고 좀 약간 관련된 뉴스인데, 코인베이스 카드를 아마 예전에 뭐 발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자하고 관련된 이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가 구글페이하고 연동이 됐어요. 이게 같이 연계가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코인베이스하고 연결돼 있는 암호자산이 구글페이하고 연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암호자산 시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과하게 막 급등해가지고 엄청난 돌파를 일으키고 뭐 자산 시장으로서,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부각된 건 없긴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실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어저께 아마 이 뉴스를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벡트 어플을 통해서 스타벅스하고 연계돼가지고 페이먼트하고 결제 시스템하고 분명히 연관되게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비트코인하고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벡트 어플에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같이 탑재가 돼가지고 움직일 거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스타벅스에 국한된 얘기보다는 대부분의 아마 소매 상점들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위시해서 뭐 여기 벡트 CEO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태계 구성을 할 거다. 암호자산 시장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왜 벡트라는 암호자산 생태계의 어떤 그 자산 마켓 플랫폼을 왜 만들었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축소되고 막 위기가 발발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전염병 이전에도 벌써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했던 이런 사람들이 미리 벌써 그때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런 암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놨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 다른 이제 새 푸대에 담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오른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큰 틀의 관점, 아니 큰 틀도 아니다, 이거는 큰 틀도 아니고 물음표를 하나 던져보시면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데 그 거래소, 그러니까 거기서 그 플랫폼에서 암호자산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이란 얘기는 베타 테스트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실사용에 분명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CNBC에서 이제 어저께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FED 연방준비은행에서 500빌리언만큼 단기 레포르지 금리를 어저께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뭐 전면 실시한다. 근데 양적 완화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쓴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레포리지 금리를 이용한 이 야간 어떤 그 단기 유동성 자금 공급부터 해가지고 FED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감세 정책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전면 실시한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사용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을 인해서 주식시장에 반등을 하고 암호자산 시장도 똑같이 커플링 장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썩 좋지 않게 주식시장이 흘러간다면 또다시 화폐 장세도 또다시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한쪽 측면은 분명히 열어두시면서 현금 준비하신 거는 계속 막 매입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분명히 그냥 잉여 자금으로 남겨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더 아마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영상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이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상 만들었던 거하고
동일시돼가지고 부합되는 내용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되게 동감하는 내용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 통화 블랙홀에 빠졌다. FED가 짜낼 즙이 남아있지가 않다. 전 미국 재무장관, 지금은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위기 진단 돈 풀어서 미래 불안해 소비 위축, 기업은 돈 쌓아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0.8% 밑도는 상황에서 통화 완화, 경기 침체 악화시킬 수도. 그러니까 이번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날 시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 1인당 1,000달러씩 지급을 해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3개월 동안 급여세를 삭감시킬 거다. 양적 완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 통화정책상에 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카드는 전면적으로 다 꺼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레리 스미스라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인가 그것도 받으셨대요. 어쨌건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책을 펼쳤지만 국채 금리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세계 경제가 뒤따라가는 공포를 경고한 것이다. 그간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자동화 기기 발달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 이게 핵심 키포인트고 서머스 교수는 최악의 경우 FED의 통화 완화 정책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고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부실 기업의 좀비화가 가속화돼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은 지난 10년간의 장기화된 저금리 정책으로 이미 가계 기업 빚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충격이 세계 증시에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약효가 떨어진 현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미 증시가 더 폭락할 경우 그동안 증시가 지나친 유동성 공급으로 과열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양됐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저금리, 지금같이 이제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런 국면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대안의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안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암호자산 채널 뭐 이런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마지막 남은 어떤 그런 시장이 암호자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댓글 중에 하나 이제 이분도 되게 시장을 잘 보시는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숙고해볼 문제네요. 변동 환율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모두가 통화를 찍어내서 환율 절하 전쟁을 했었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스스로 달러를 찔러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앞에 썼던 방법은 안 먹히죠. 거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애덤 스미스나 마르크스가 자본으로 상정했던 노동이라는 가치가 기술이라는 대체제에 밀려서 시장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겠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아닌 부의 분배 방식 변화와 자본이라는 인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댓글을 이분이 쓰셨는데 수미님인가요? 이분이 쓰셨는데 진짜 잘 쓰신 글 같아요. 되게 짧지만 핵심을 완전히 찍은 그런 글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서류 합격 통보했는데 전염병 채용도 멈췄다. 젊은 세대 돈출이 맡겼다.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풀리면 부동산만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주식시장 다 꺾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자, 지금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밑에 세대한테 부동산을 전이시키고 본인은 빠져나가서 은퇴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 회전 자체가 잉여 자금이 만약에 돌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젊은 세대에서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들이 기업에 취업을 못하고 잉여자금이 없어서 저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이 이어달리기는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전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점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푸니까 금값이 올라야 된다. 뭐 부동산은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 공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입이 취소되고 명퇴가 권고되는 지금의 사회 현상을 가만히 잘 보시라는 거죠. 예. 지금 명퇴를 권고하는 대기업들도 되게 많아.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어요. 거기다가 자영업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명퇴를 권고받는다. 일자리를 잃는다. 그럼 매달 내야 되는, 매달 메꿔야 되는 대출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기지론을 통해서 아파트를 뭐 10억짜리를 샀든 뭐 5억짜리를 샀든 그런 분들이 대출금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경매장에 그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엄청나게 얻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내 집 한 칸만 그냥 조용히 그냥 갖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집이라는 어떤 그 자산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특근법 국무회의 통과됐다. 그러니까 특근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3월 5일날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정확히 한 2주 전에. 근데 또다시 디테일하게 뭐가 이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 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된다. 라고 여기 명시를 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에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여기 나오죠. 이 얘기인즉슨 지금 국내에 암호자산 거래소가 2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예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10개 미만으로 아마 살아남고 생존하고 나머지 보면은 190개 정도 거래소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올해가 그들이 아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해이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해외도 아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금리 인하가 악재가 직격탄이고 하나생명이 연일 신저가. 지금 뭐 보험회사들이 구조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생명이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생명보험 업종의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로금리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탓이다. 기나긴 조정 속에 한때 주당 1만원에 근접했던 하나생명 주가는 동전주 1,000원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기다가 예대 마진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부실금융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부실채권이 여기저기 넘나들다가 그 여파가 제3금융권부터 2금융권으로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바젤 3로부터 권고안이 전 세계 뭐 대부분의 은행에 이게 명령이 지급됐는데,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시간까지 이거를 분명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2나 제3금융권의 고금리 특팡 상품이 한동안 유행이 있었고, 지금도 1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권에서 금리를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주겠다. 특판을 갑자기 막 이렇게 판매한다고 거기에 느닷없이 내가 가진 뭐 현금을 많이 넣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되게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내가 조금 더 줄게. 고금리 특팡 상품은 되게 위험하다. 이런 판매하는 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구 감소, 젊은 층이 수익 창출 불가 상황에서 부동산 지속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자산 시장에 인류의 미래 먹거리가 분명히 새로 탄생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왜 벡트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DCG 그룹하고 왜 연관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다 이 자본시장의 비하인드에서는 그들이 무슨 생태계를 만들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회사에 32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 정부도 그렇잖아요.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분명 이들도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장관님이죠. ICT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블록체인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국내 전문 기업이 생태계를 빠르게 성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코인텔레그래프라는 그런 매체에 나온 건데 9개의 저작권 등록 및 2개의 투자 라운드에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개의 회사에 분산돼가지고 이번에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썩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하락 장세, 장기적인 어떤 이런 하여튼 암호화폐 장세가 썩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히 방향은 맞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스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들이 움직이는 금융 카르텔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자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이 괜찮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방향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